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부동산 이야기, 그 중에서 특히 전세 제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동안 전세 제도,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전세 제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다들 이제는 뭐 아주 일반적인 얘기가 됐습니다만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 들죠.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아니, 그럼 왜?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 전세 제도를 쓰지 않는가? 둘째로, 같은 질문을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왜 우리나라에서만 전세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안 보신 분이나, 뭐,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다른 나라에 전세가 없는 이유는 집주인이 월세보다 훨씬 손해이기 때문에 전세를 안 씁니다. 너무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만 전세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아, 과거에는 은행이 개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거의 안 해줬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쭉쭉 오르는 걸 보니까 이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갖다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매우 강할 때, 그렇다고 그러면 은행에서 안 빌려주는데 돈은 빌리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사금융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금융을 이용하려니까 일반적으로 사채는 매우 비싼데, 반면 전세로 하면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 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전세 제도가 낳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국면에서는 이게 나한테 참 좋은 제도일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나쁜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전세 세입자입니다. 전세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전세 때문에 정말 살았다. 아우, 이거 전세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이거 전세 때문에 망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는 좋은 제도다 나쁜 제도다를 따지기에 앞서서 어쨌든 이 전세 제도가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뭐 부동산 거래하는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 제도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제일 쉬운 영향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일 쉬운 영향은 뭐냐 하면 세입자가 싼 값에 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세가 비싸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세가 비싸죠. 그렇지만 전세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월세보다는 쌉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 게다가 우리나라는 부동산 담보 대출은 정부에서 규제가 많이 들어가지만 전세 담보 대출, 전세권 담보 대출은 그나마 좀 많이 풀어준 편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전세권 등기 설정 또는 뭐 전세권 계약서 이런 것만 있으면 은행에서 이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가 있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도 뭐 사실 그렇게 위험한 선택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나답해지지만 않으면, 설사 집주인이 나답해진다 하더라도 뭐 집주인한테 계속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뭐 받아내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뭐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내가 이제 전세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어요. 어디가 뭐가 더 좋으십니까? 100이면 100, 내가 목돈만 있으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거나 아니면 내 집에 현찰이 있거나 그러면 전세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아마 거의 100%이실 겁니다. 왜? 이것도 너무 단순하죠. 다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유 그대로입니다. 월세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자, 월세는 기본적으로 집값이 1억이다. 그러면 이 1억 원의 집 전체에 대한 사용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에 대해서 뭐 매년 내는 사용 수익, 그 뭐 퍼센트로 따지면 최소한 은행 예금 이자보다는 조금 더 많이를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월세는 뭐 꽤 비싸죠. 뭐 근데 정말 정상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월세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월세가 뭐 은행 예금금리가 3%다. 5%는 받아야 되니까 10억짜리 집이다. 그럼 10억짜리 집이면 연간 월세로 5천만 원 내야 됩니다. 5천만 원이면 월 400만 원이에요. 서울에 뭐 어지간한 30평짜리 아파트 10억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뭐 30평짜리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더라도 뭐 엄청 삐까번쩍한 아파트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평범한 아파트도 한 10억 하잖아요. 그 10억 아파트에 월세로 400만 원씩 매달 꼬박꼬박 내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들어가 삽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나라는 다 그 정도 월세를 내고 삽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월세 10억 아파트니까 이래저래 하면은 월세 400원 받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아니 됐어요. 아니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다 발길을 돌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뭘 합니까? 은행에서 어떻게든 뭐 해가지고 전세가 한 8억쯤이다. 그러면 8억을 내고 전세를 들어가서 사는 게 훨씬 낫죠. 8억을 은행에서 뭐 몽땅 다 땡겼다 손 칩시다. 몽땅 다 땡겼다 치고 이걸 뭐 은행 예금이자가 3%라 그랬으니까 그냥 똑같이 대출이자도 5%라 칩시다. 그러면 8호 40 4천만 원이잖아요. 연간 1,000만 원 더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월세로 사면 5천만 원이 들어야 되는데 전세로 풀로 다 땡긴다 하더라도 대출금으로 다 땡긴다 하더라도 4천만 원이 드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작습니까? 당연히 크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임차인을 구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도 옵션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전세로 살 수도 있고 월세로 살 수 있다. 그러면 두 개의 선택권 중에서 당연히 일단 전세부터 채우고 보는 거죠. 왜냐면 전세가 더 유리하니까. 그러다 보니 임대 시장에서도 전세와 월세가 경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 가격도 그렇게 세게 못 불러요. 외국처럼. 외국에서는 집주인들이 못 돼가지고 성격이 더러워서 월세가 비싼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 뭐 그렇게 비싼 월세를 받아도 그 사람들 남는 것도 없다라고 봐도 되는데 안 남아도 그렇게밖에 받을 수 없도록 그게 짜여진 구조입니다. 그게 금리라는 거거든요. 금리 때문에 그런 거죠. 시중 평균 금리라는 것 때문에 그건 맞춰야지 되니까요. 예를 들면 집주인도 나도 이거 저기 대출 받아서 산 거예요. 근데 대출 받아서 월 이자 돈으로 400만 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한테 500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감가상각 치고 뭐 이래저래 비용 내고 그러면 나한테 얼마나 남아요? 난 진짜 몇십만 원 남는 것도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훨씬 낮은 값을 받죠. 왜냐하면 전세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집주인들이 전세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제도라는 거죠. 아니 왜 월세로 5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전세를 줘가지고 실제로 훨씬 더 큰 손해를 감수하는 거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집주인들은 바보라서 전세를 주는 게 전혀 아니죠. 집주인들은 그렇게 해서 받은 목돈을 가지고 집 한 채 더 살 수 있고 집 한 채 더 사면은 그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서 버는 수익이 월세 1년, 2년 받아서 내는 수익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계산이 각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임차료가 임차료라고 주거 비용이라 하죠. 주거 비용이 외국에 비해서 매우 싼 나라가 됩니다. 아니 부동산 때문에 그렇게 난리 났다고 그러는데 뭔 개소리냐? 하순실 씨 그 좀 뻥을 쳐도 좀 대충 좀 치시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통계표를 들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거비라고 하는 건 제일 큰 게 월세겠죠. 월세에다가 주거를 하는데 필요한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안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뭐 시키면 포함을 시키면 오히려 더 주거비가 더 싸지고요. 우리나라 전기, 수도 이런 데가 다른 선진국들 특히 유럽에 비해서는 매우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주거비를 다 포함을 해서 특히 월세 부담을 포함을 해서 주거비용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선진국 레벨에서는 가장 싼 나라입니다.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 기사인데요. 제목이 보이시죠? 한국은 주거비 부담이 적지만 좋은 집은 부족하다. 요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OECD에서 매년 더 나은 삶 지수, 그래서 Better Life Index, 줄여서 BLI라고 하는 지수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지금 이 기사가 나온 때가 2017년일 겁니다. 2017년 12월 13일 날 우리 장상진 기사가 쓴 건데요. 여기에서 첫 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주거비 부담이 OECD 최저 수준이지만 양질의 주택은 부족하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입니다. 여기에서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료와 기타 관리비를 합한 돈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바로 주거비 부담이죠. 이게 38개국 중 최저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뭐 1인당 방개수도 부족하고 실내 화장실 없는데 위생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뒤에 거는 사실 우리나라 주거 수준이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비교를 해서 그렇게 낮은 수준은 사실 아닌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OECD에서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이 주거비 부담이 최저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저 수준은 뭐냐?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료와 기타 관리비를 합한 돈입니다. 자, 이게 쭉 나오는데 이게 표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구 소득이 차지하는 1등이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무려 자기 소득의 26%를 주거비에서 쓰고 있고요. 영국은 23%뭐 쭉쭉쭉 내려와서 OECD 평균이 19%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15%를 쓴다라고 나옵니다. 평균보다 낮은 뿐만 아니라 최저치라 그랬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 많이 쓰는 나라들에 비해서 주거비 부담이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매우 낮은 이유, 아니 사실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금리가 비슷비슷하면 그에 맞춰서 이런저런 비용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따라갑니다. 그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여기서 1등 한다는 나라가 제일 주거비 부담이 높다는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아니 뉴질랜드 그 넓은 땅에 인구가 얼마 된다고. 그런 나라가 1등이고요. 제일 많고 영국은 좀 이해가 되는데 영국도 집값 비싼 건 런던만 비쌉니다. 시골 동네 가보면 뭐 거기 뭐 다 망한 동네라 가지고 집값이 비쌀래야 비쌀 수가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일본보다도 훨씬 덜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전세 때문입니다. 전세는 기본적으로 월세보다 무조건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전세에 몰리니까 월세를 내놓는 집에서도 당연히 월세를 깎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월세 비용 자체가 전세 비용에 수렴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도 그렇게 나옵니다. 한국의 주거비 부담이 이처럼 낮은 이유로 전세 위주의 한국 임대 시장의 특수성이 꼽힌다. 입니다. 이때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 자문센터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달 평균 전국 전세가율이 67%인데 이건 3억 4천만 원, 5억짜리 집에 거주할 수 있다라는 말이다. 외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도 전세제도가 실제 주거비를 많이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낳는 큰 순기능이죠. 전세 덕분에 우리는 싼 값에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팍 낮출 수 있습니다. 하성주 씨, 2017년 기사를 들고 오면 어떡하쇼? 2017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그 이후로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옛날 기사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오! 라는 분이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이 홈페이지를 바로 열었습니다. 이게 OECD에서 나오는 Better Life Index, 보이시나요? Better Life Index입니다. 이게 제일 최신 기사입니다. 제일 최신 통계로 나오는데 하우징 분야이죠.
주거 분야의 삶의 질입니다. 삶의 질 어쩌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다 때려치우고요. 여기서 인디케이터, 이 하우징에 대한 인디케이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우징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주거 비용으로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베이직 퍼실리티에 대한 주거에 쓰이는 기타 아주 기초적인 뭐 퍼실리티 시설 사용료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우징 익스펜디처 주거 비용이죠. 자, 이게 전체 총 그 가처분 소득에서 주거 비용으로 몇 프로나 쓰는가를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제가 어떻게든 좀 뭐 가독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다른 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맨 끝에 있는 점을 보겠습니다. 이게 1등입니다. 뭐냐? 주거비 부담이 제일 높은 나라. 이건 이제 그래프를 거꾸로 그려놔서 그러는데, 뉴질랜드. 2017년도에도 1등 했었죠. 2017년도에 뉴질랜드는 26%를 1등 했는데, 2022년도, 21년입니다. 2021년도에는 25%로 역시 뉴질랜드가 1등입니다. 쭉 여러 나라가 있는데, 맨 끝에 선이 좀 솟아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코리아입니다. 코리아가 얼마냐? 14.7%예요. 여기 2017년도에는 이때 당시로는 15.2였는데 15.2에서 14.7%로 오히려 비중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주거비 부담이